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서웠던 한겨울 한파가 지나가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상태가 좋지 않더니 역시 오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외출 시에 꼭 대비하실 수 있는 마스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20대를 향해서 이른바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을 제대로 잘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않는다. 따져보자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 탓으로 돌린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차 북미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교통수단은 열차였습니다. 23일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현재 베트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대륙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밤 빠르면 늦어도 내일 아침 새벽에는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열차로 대륙 관통. 내 뒷배에 중국이 있다. 이거를 과시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마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처럼 똑같이 열차로 베트남행을 선택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MR로 알려져 있는 이번 전용 열차, 신형 열차인데 폭발물이 터져도 사격이 있어도 끄떡없는 방탄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열차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굳이 비행기를 안 타고 열차를 탄 건지 잠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열차 탄 김정은 북미회담 장점. 23일에 출발해서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고 직행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 베트남 개혁 개방 현장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이 열차의 예상 노선 저희가 지도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노선표도 함께 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방북한 폼페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김정은 왈, 내 아이들이 핵을 지고 살기 원치 않는다. 내 아이들이 핵을 지고 살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과연 이게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소위 립 서비스일까요? 여기서의 또 하나의 궁금증. 내 아이들.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 딸 말고 아이들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계에 따르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설훈, 홍익표 두 의원의 20대 비하 발언이 논란입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왜 자꾸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20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반공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다 라고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여 성향 네티즌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대를 계몽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훈, 홍익표 의원의 말이 설사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반공교육이랑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이 두 의원의 비하 발언 잠시 후에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한창인데 이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1등 자리보다 2등 자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 후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61%,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탄핵은 부당하다 등등의 이른바 극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참 웃지 못할
세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얘야, 며느라가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 때는 딴 거 말고 그 상가는 포기해라. 혼전 계약서를 쓰는 부자들. 최근 강남 일대의 이 자본가들 사이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자녀, 특히 아들의 결혼식 때 혼전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이 이혼 시에 아들에게 물려둔 상가의 소유권을 며느리가 포기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참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상을 반영한 일이기도 하고, 그럴 거면 결혼 전에 왜 먼저 이혼을 걱정하는지, 진정한 사랑은 이 시대에 어디 간 건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오늘 변환봉 변호사님 모셨고요. 민주당의 미래, 우리 교육의 미래,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채널A의 베테랑 여기자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회담, 하노이 담판, 오늘의 첫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관심을 빨아들인 마치 블랙홀 같아요. 뭐가? 김정은의 이른바 남행열차가 이번 북미 회담의 모든 이슈와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궁금증, 김정은 위원장은 왜 멀쩡히 오고 갈 수 있는 참매 1호기를 내비두고 열차를 탄 걸까요? 4,500km, 무려 60시간이 걸리는 남행열차 대장정을 선택한 그 이유를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현지에서 포착된 김정은 위원장의 1호 MR 열차의 모습 함께 보시죠. 먼저 이 화면은 조선중앙TV가 23일에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전용 열차를 탑승했다라는 뉴스를 보도한 화면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도착하기 전까지 최고 존엄이 열차를 탔다, 어디에 이동한다 이런 뉴스는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 보도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단둥역 부근에서 김정은의 열차가 시속 60에서 70km로 아주 여유 있게 슬로우 퀵 이동하는 모습이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열차는 겉은 굉장히 투박한데 이 내부의 인테리어와 내부의 재원이 상당히 든든하고 탄탄합니다. 내부 영상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전용 열차 안에 10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지금 양옆으로 붉은색 의자가 도열이 돼 있고 저 의자의 한쪽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상석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 내부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전용 식당 칸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원들을 위한 침실 칸도 따로 있습니다. 저곳에서 폭발물이 터져고 미사일이 날라와도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는 든든할 만큼 우수한 방탄 설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리서치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퍼스트레이디의 회동은 무산이 된 셈입니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의 MR 1호 열차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과연 이 열차 어떤 열차인지 저희가 좀 재원을 조사해봤습니다. 자, 먼저 경로부터 함께 보시죠. 시속 60km로 이동했을 때는 약 60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3일 평양을 출발했고 어제 이제 단둥과 베이징을 거쳤습니다. 아마도 오늘 광저우를 지나서 베트남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달렸던 그 노선 그대로 꼭 닮은 모습이에요. 이 1호 열차의 특징과 재원도 내친 김에 함께 보시죠.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태양호. 일단 좋은 거는 다 태양을 갖다 붙이죠. 최고 속도 100km 미만. 차체 하부 및 유리 방탄 처리. 적외선 흡수 코팅도 돼 있고요. TV도 일단은 벽에 걸릴 수가 있다. 벽걸이다. 대리석 바닥이다.
의료 객차, 뭐 없는 것이 없는 열차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참매 1호기는 또 수행원들을 싣고 이미 베트남에 도착을 해 있는데 굳이 비행기 냅두고 열차 타고 60시간 걸려서 생고생하는 이유 뭡니까? 글쎄요, 지난주에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정해졌을 때 참매 1호를 타느냐 아니면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처럼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느냐 이랬는데 저는 참매 1호의 가능성은 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주행 항속거리는 가능하지만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그 안전을 걱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거는 못할 텐데 그럼 또다시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차를 타고 갔어요. 이게 열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모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비핵화는 어디 가고 그냥 오로지 남행열차만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네. 김정은 위원장 과연 그 세계 이목을 다 끌고 있는데요. 그 열차를 타고 지금 3박 4일이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동남아를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동남아까지 가게 되니까 과연 이게 보면 탁현민급 참모가 한 10명 이상쯤 있는 거 아닌가? 저쪽에 탁현민이 10명 있는 거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열차를 지금 탑승하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상 그 북한의 정상들이 움직일 때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보면 그 불가피 속내로는 참매 1호를 활용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 비행기를 못 타고 가면서도 열차를 타고 가는 속내는 있으면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 뒤편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비워놔도 북한은 잘 운영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를 상상을 시키면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렇다면 그 5, 60년대 김정일 체제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열차 타고 지금 도착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진짜 알맹이가 돼야 될 북한의 비핵화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정상회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고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진짜 이슈들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 쇼다. 탁현민이 10명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해줬어요. 네, 저 이벤트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거죠. 당장 우리부터 지금 비핵화 의제보다는 김정은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나. 지금 중국의 중심이죠. 대륙의 딱 중심이 우한을 오전 8시쯤 지났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네, 조금 전에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서 좀 있으면 광저우를 지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부터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진짜 60시간 걸려서 하노이까지 갈 건지 막 저 안에 이런 1호차도 관심이- 실려 있다면서요. 네, 1호차 벤츠로 불리는 그 차까지 다 실려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김정은이 중국 땅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중국을 거쳐가는 역은 경우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심지어 단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압록강 철교가 있어요. 이 압록강 철교가 보이는 주변 호텔들은 다 숙박도 아예 못하게 다 막았다고 하고 주변에 이제 기차가 다닐 때는 주변 교통도 다 통제가 되고 공항로 역을 다 지키고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이 의전에 신경을 쓰고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그러면 북중이 이렇게 가깝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에게는 중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다라는 협상 카드를 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든든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북미 회담을 취재하면서 고위 외교관을 만났어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 당시에 미국이 북한 측에게 우리 미측 전용기를 빌려줄 수 있다라고 이른바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제안이 아니라 이른바 김병현 박사님 북한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렸다는 거예요. 자, 중국 비행기 전용기 타고 가면 그 안에 CCTV 감시 카메라, 도청 담치 다 설치를 해놨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변을 보는지 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중국 측이 다 가져갔을 거다라는 것을 미국이 암시하면서 그럼 우리가 미국 전용기 내줄게 라고 자극했다라는데 그 결과가 혹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열차 타고 가야겠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국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서 정상국가를 꾀하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꽁꽁 묶인 대북 제재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하는 암시를 주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전용기는 구소련제 제품으로 가장 납부된 것일 수 있겠으나 열차만큼은 아마 전 세계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열차는 최고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하는 열차 1호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국마다 사실상 대통령과 최고 수반이 이용하게 되는 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보다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비행기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열차를 바탕으로 아마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벤트에 조금 더 치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설국열차. 설국열차를 보게 되면은 그 열차는 안 쓰는 열차인데. 예, 그냥 계속 달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저 같은 행보가 설국열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내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차를 타고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비핵화에 관한 의지가 상당히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로 향할 수 있는 비핵화에 한 걸음 다가설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김정은 전용 열차 1호차는 북한 거기 때문에 도감청의 우려도 없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민감한 DNA 정보가 넘어갈 일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열차를 선택한 배경으로 꼽히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분위기도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미 JW 메리어트 호텔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에마 전용차인 이른바 비스트, 짐승, 야수가 도착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뒤편에 세워져 있는 걸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비스트라고 불리는 캐딜락 1호차의 모습, 2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을 했습니다. 숨기진 않았지만 호텔 뒤쪽에 나란히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가짜입니다. 한 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거죠.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서 2대 중에 어디에 탄지 모르게. 실제로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3대 이상 이 캐딜락이 동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캐딜락, 비스트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마는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 차 한번 볼래? 라고 실제 차 안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서 자랑까지 했어요. 너는 이런 거 없지? 라면서 자랑을 했던 차인데 자랑할 만합니다. 무려 차 한 대 무게가 9톤. 문짝과 밑바닥 두께는 20.3cm, 12.7cm. 방탄 소재로 돼 있어서 각종 폭발에도 내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말 그대로 비스트, 괴물, 야수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북미 회담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지난 평양 회담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배석했던 앤드류 킴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도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내 아이들이 핵을 이고 살길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내 아이들이 핵을 이고 살길 원치 않는다. 이게 진심입니까? 립서비스입니까?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진심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동원하는 수사들이죠. 그러나 정치인이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김정은도 정치인이고 또 저기는 적대 국가인 미국과의 협상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당장 때려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때려칠까를 얘기하는 거면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핵을 이기고 사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정치적 수사로 일단 보시고요. 예. 제가 앤드류 김의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그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걸 좀 담고 있어서 얼핏 보기엔 좋은데요. 북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거기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북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핵 보유국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 체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북은 핵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핵을 이고 지고 살게 지금 생겼다는 거 하나. 남한이,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구적인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게 북이 바라볼 때 영구적 평화 체제이고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긴 하지만 북이 주도권을 지는 채로의 어떤 한반도의 그 영구 분단 체제로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고요. 핵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예.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이 바라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이 약간 결이 다른 채로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최종적인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적어도 혹은 평화적인 공존 이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다행히 처음에 나왔던 스몰 딜 얘기는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요. 다만 이번 2차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냐 없겠냐에 대한 뭐 설왕설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 테이블에 올랐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진전돼 나가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북의 그 핵 시설을 해체하는 데만도 10년 이상 걸릴 것은 뭐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예. 평화와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건지 우리도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이 핵을 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아이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는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박수영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딸, 주애가 있다라는 것은 입 가벼운 로드먼이 그때 외신들 기자 만나서 네. 입을 잘못 놀려서 다 알려져 있는데 딸이 몇 명이 있는지, 아들은 있는지 지금 설들이 다양해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데니스 로드먼 농구 스타죠. 미국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둘째 딸을 얻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름을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자녀들, 특히 이 절대 존엄의 이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존재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김정은인지 김정운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0년에 첫째를 아기를 얻었는데 이 첫째가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리설주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리설주의인지 아닌지 모른다. 네, 하여튼 2009년에 결혼을 했고요. 2010년에 첫 아들을 얻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드먼이 얘기한 2013년에 딸을 얻었고요. 2017년에 셋째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셋째의 성별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내 아이들, 3명의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베트남에요. 가짜 트럼프와 가짜 김정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 그분들이구나. 또 오셨구나.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김정은 닮은 꼴로 유명한 하워드 X 씨가 저기 떴어요. 근데 파트너도 같이 갔습니다. 가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함께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안 닮았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짜 하워드 X가 꼭 닮은 모습입니다. 둘이 이렇게 차에 내려서 기자들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 인터뷰도 했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닮은 꼴과 함께 악수도 하고 그 특유의 파란색 넥타이도 맨 모습이 멀리서 보면 꼭 닮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김현박 쌤 지금 네. 호텔에 거의 감금돼 있다고요? 네, 그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예. 신변의 위협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약간 불경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둔 거죠? 그러니까 양 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이름의 개라고 해서 그 개를 쏴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노이 시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메시지가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저 김정은 위원장을 그대로 코스프레한 인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닮고 똑같은 모습으로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앞서서 아마 사전 이벤트 성격으로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분은 저걸로 지금 큰 돈 벌고 계세요.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틀 앞두고 여러 가지 소식들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의 강북 구의원인 최재성 구의원이 본인보다 17살 많은 지역 동장을 폭행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최재성 구의원은 17살 많은 동장을 도대체 왜 때린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부터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0세, 40살 강북 구의원인 최재성 구의원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강북구 1동장, 번 1동장의 57세 조 씨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갈등을 빚어줬어요. 주민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 앙금은 계속됐나 봐요. 오후 8시 40분. 최재성 구의원과 이 동장 조 씨가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셨어요. 화해를 위해서 이 동장인 조 씨가 제안을 한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최재성 구의원이 동장 조 씨에게 당신의 호족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한 살 적다. 정년을 늘리려는 건 아니냐. 빨리 퇴직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마와 눈 등 얼굴을 10차례 이생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재성 구의원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가 됐습니다. 피해자인 동장 조 씨는요, 쓰러지고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하고요. 조 씨의 사진을 보면 이마와 눈 부위가 찢어지고 팔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집 직원과 경찰서 관계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갔을 때는 싸움이 끝나서 동전이 그 사람은 누워서 막 얼굴이 피두성이 돼 이거 막. K인데 술도 좀 먹었고 아직 정확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고 간단한 기본조사만 하고. 변한봉 변호사님, 아니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 동장 조 씨의 사진을 보면 눈도 부어있고 뭐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아서 부상 정도가 꽤 심각한 정도인데 이 최재성 구의원이 도대체 왜 때린 겁니까 이거? 그러게요. 취재 수첩이 아니라 메인 이슈로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이슈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도 폭행 혐과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폭행 전과가 또 있었다. 또 있었다고 하죠. 150만 원 받은 걸로 봤을 때는 그때도 한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동장의 피해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 상당히 전주 3, 4주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폭행의 습격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말로 예. 표현한다면 조금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나온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나이고 아마 시비가 붙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좀 가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라고 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을 대변할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을 했다라는 거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예. 여기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뭐 수사기관에서 엄벌을 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의회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CCTV 화면 좀 크게 보시면요. 박수영 기자, 이 조 씨, 사실 최재성 구의원이 뭐 직급은 구의원이라 높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는 있어도 글쎄요. 17살 만의 동장, 한참 어른을 폭행을 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장면이 저희가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폭행을 당한 그 이후에 지금 장면이에요. 구급차 출동해 있고 길거리에 이 동장 조 씨가 쓰러져 있습니다. 술집 앞에서. 저 정도로 때렸다는 건데 저 동장 조 씨가 저것도 그래도 구의원이니까 뭐 앙금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화해하자라고 조 씨가 먼저 마련한 자리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 차이가 두 사람이 17살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두 사람이 처음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그때 이 최 의원이 이 조 동장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한 거죠. 주민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식으로 계속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생긴 건데요. 그 감정의 골을 이 조 동장이 먼저 풀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그 아랫사람이,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좀 풀자고 제안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먼저 이제 17살 많은 동장이 그렇게 자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이어가다가 또 의견이 좀 잘 맞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얼굴이 완전 피범벅이 됐었다고 주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봐도 눈과 이마가 찢겨 있었고, 그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변한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구의원 공천을 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공천 준 거냐? 네, 폭행 그렇죠. 전과가 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자치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당이 공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의원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 신분을 보장하고 또 적절한 사람을 골라내서 후보로 주민들에게 추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천을 했으면 이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우리 예천군의회 사건 다 기억하시죠? 가이드를 폭행을 해서 되게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때 박종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냥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를 공천한 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작 공천한 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똑같다. 네. 똑 닮았다. 얻어맞은 동장, 피해자 조 씨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는 그 자리에서 좀 말이 서로 이제 좋은 쪽이 아니고 기분이 언짢은 얘기가 갔던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제 원위치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 생활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접어라 라고까지 이른바 갑질 발언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최재성 구의원 입장 냈는데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해 조 씨와 강북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으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게 사과문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강북구 의원이라고 해서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가라고 했는데 박용진 옆 지역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과 발언이 일성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당에서는 책임 안 지려고 최재성 구의원에게 혹시 민주당 탈당하라는 얘기부터 해라 라고 누군가 코칭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박수현 차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구의원으로 공천한 사람은 민주당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저는 일단 강북 갑 지역이고요. 제가 이제 강북을이라서 제가 공천을 하거나 직접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서연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 채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정당이 공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 간에요.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천을 한 그 정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아마 웃으면서 늘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정치에서는 정치의 기본은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한국당 소속 혹은 어떤 야당의 야당 소속의 구의원 누군가가 동장에게 저런 무자비한 폭행을 하게 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뭐겠냐는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지금 김진태, 김순례 의원 제명 조치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명 조치하라고 우리가 아마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민심의 기본이고 또 정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탈당했으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고 수위의 징계, 다시 말해서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공당의 자세이고요.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견을 충분히 당 안에 전달할 거고요.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로남불하지 않겠습니다. 역지사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에 처음으로 최재성 구의원에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우실 텐데 얘기를 해줬어요. 돌직구 날렸어요. 박정화 대변인 17살 차이면 아버지 뻘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뻘 되고 뭐 막내 삼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를 때려?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렇게 그 폭행을 써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렇게 저질렀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사실은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 뭐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의지해서 전국 지방선거를 다 싹쓸이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공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앞에 내놨는지에 대해서 박소희 최장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잘못들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에 대해서 사과의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쭉 기초의원들 여러 가지 구설들이 많았어요. 뭐 대전에서도 사고 있었고 최근에는 예천에서도 사고 있었고 오늘 또 이런 사고가 있는데 향후 기초의원들 옛날에 처음 우리 지방자치 시작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초의원제도 어디까지 우리가 손보면서 가야 되는지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은 주셨지만은 과연 저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고 처리가 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거고 저희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으니까요. 의회 차원 그다음에 소속된 민주당 차원에서의 그 결심 결과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알려주고 제대로 된 결과 발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할 건 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20대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그건 지금 20대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의 이야기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교육 탓이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됐을까 의문이다.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잘 받은 세대다. 그러니까 설훈 의원의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20대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면 교육을 잘 받은 거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약간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은 설훈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곤두박질. 잘못하고 있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셋째 주에 45%, 반면 잘하고 있다는 점점점 떨어지더니 41%. 그런데 20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낮은 게 과연 이거 교육 잘 못 받아서 냐 라는 자주 섞인 비판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홍익표 의원까지 보탄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그 당시에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반공교육이었습니다.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분조차도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저는 궁금한 게 반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게 되는 건가요? 기승전 이명박근혜가 이 만능 통치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수를 금할 수 없다는 여론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정책을 이야기한다고 현장 교육에 대해 전달되냐면은 실질적인 현장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책임을 지는 건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만 보더라도 광노현 전 교육감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조희연 현 교육감 모든 많은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 체제 내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진보 교육감이다. 그럼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받아왔던 교육들에 대해서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 저 말이 맞다 치더라도 네. 반공 교육을 받으면 대통령을 싫어하게 되면 뭐 대통령이 공산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 그토록 싫어하는 전두환 정권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두환 정권의 이 교육 방식에 세뇌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게 되는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86세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았던 교육과 무관하게 들끓는 20대 청춘의 젊은 혈기로 나쁜 현 정부에 반하는 모습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현장에 뛰어나왔던 거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기에는요,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일관된 정책들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었고, 저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소위 이른바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굉장히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젊은 20대 청춘들은 저마다 끓는 혈기들이 있습니다. 그 혈기라는 건 어디를 향하냐면 현재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DJ 정부를 거쳐서 10년 동안 이뤄냈던 정책들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운동권이 해왔던 역할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김병민 박사가 비운동권 출신의 경기대 네. 학생회장에 당선이 경기대 학생회장이 당선이 됐던 배경에는 제가 열심히 했던 것보다도 그 당시에 시대상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있는 20대 청춘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고 소위 말하는 짱돌을 온라인에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들을 받아서 지방선거까지 당선을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행하는 정책들이 온건하게 대한민국 경제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바라보기는 그들은 이미 기득권인 겁니다. 그럼 기득권에 저항하는 게 청춘의 온연한 정신이고 자세가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을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라고 얘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이 정부를 우리가 꼰대 정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수현 차장 이 두 의원, 설훈, 홍익표 두 의원의 발언에 20대들, 특히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의 반발과 비난이 뒤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여러 뭐 젠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 정권은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되게 엄한 데서 찾고 있죠. 이에 대해서 지금 20대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바르게 교육받아서 이 남자들, 20대 남자들이 지지율이 낮은 것보다 여자들은 훨씬 높은 게 그것 때문이냐. 같은 이명박 박근혜에서 교육받아도.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똑바로 못 받아서 민주당 찍었다 됐냐. 내가 교육 똑바로 못 받아서 촛불 들고 나갔다. 뭐. 저분은 민주당 지지자예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20대는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다. 뭐 그럼 정교조가 반공교육했냐. 우리가 왜 개돼지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꿀꿀멍멍.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그러면 창공교육 했어야 되냐부터 등등의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대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이 정권은 당연히 20대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를 분석을 해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바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20대 지지율이 낮으면 20대에게 문제가 있다. 20대들 왜 이렇게 생각하냐. 보니까 20대들이 반경교육을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데 저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이상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저들로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을 이렇게 계속하면 서로도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알아야 됩니다. 20대들이 그 누구보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두고 나섰다는 거. 그럼 그들은 반공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건가요? 이들의 지금 현 정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익표, 설훈 두 의원의 발언은 그런데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차 해명을 내놨는데 거의 확신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의원의 뒤따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이를 키워봐서 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내용을 학교에서 강요했다. 정권의 대북 정책에 교육부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20대 지지율을 낮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창하고 좀 다소 황당무계한 설명까지 동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학교 교육이 바뀌니까 최근 10대들의 대북 적대 의식이 확 줄어들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하고요. 설훈 의원이 사과를 했다는데 사과 내용이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는 내용을 했어요. 난 교육 등등이 20대의 독특한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뭐 틀렸냐?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이 안 틀렸다는 거죠. 나는 유신교육 직전에 고등학교를 마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서른 의원이 노인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이어갑니다. 지금 연세들이 많은 분은 과연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냐 하는 생각이 들다. 다시 말해서 서른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도 못 받아서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분들이고 20대들은 반공교육 받아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설화를 낳았습니다. 설훈의 설화. 박 전 대통령의 연애설을 세월호 당시 언급하면서 연애설이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2014년 79세 잔이윤 씨에 대해서 정년이 왜 있나? 연세 많으면 쉬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15년 천안함 폭식 때는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분이 반공교육을 안 받아서 지금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설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 서른 의원의 노인 비하 발언 들어보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건 좋습니다. 잠깐만, 올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36년 10월 22일입니다. 근데 지금 정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9세십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두었겠습니까? 인간은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정년이라는 장치를 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9세시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다. 변함홍 변호사님, 서른 의원은 연세 많은 분들은 민주화 교육도 안 받았고 많으면 그냥 집에 계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20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다. 뭐 이런 식이죠. 서 의원님이 방금 하셨던 말씀처럼 정년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으실 정도로 그 말씀을 아마 본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이슈에서 민주당의 최재성 구의원은 동장에 대한 갑질을 했었죠. 그런데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드신 분들과 20대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진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잘못이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저러한 국민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야말로 이제 정년이라는 제도, 연배가 많이 들어가셨음에 따라서 이제 사리 분별을 옳게 하시는지 조금 국민들이 조금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신다라면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박지원 대변인.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른 의원 말씀하신 거 보면 꼭 20대 지지율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도 막 그 험한 말씀을 하시는 게 나 그리고 내 편 아니면 모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정부 교육 탓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전에도 좀 보면 김현철 전 경제부장관도 20대 얘기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 험한 댓글 달지 말고 등산이나 다녀라 이런 얘기 또 했었고요. 유시민 이사장도 20대 지지율 얘기하면서 또 이상한 얘기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분들이 내 편 말고는 모두 다 나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민들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탄생시켰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몰표를 주면서 잘 해보라고 지지를 보내준 건데 이게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 편 저 편 다 보고 국민들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편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갈아엎을 대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겐 뭐가 남습니까? 모든 사회가 갈등만 남는 거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멸렬하면서 휘청휘청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서 저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작 교육위 소속의 국회의원은 유치원 좀 바로 잡겠다고 다방면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애쓰고 있는데 교육위 소속도 아닌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토론 화법에 대한 분석 중에서
뭐 얘기만 나오면 다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라는 지적이 실제로 있었는데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명박 박근혜 탓이라는 것이 조금은 황당무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 3년 차에 들어섰잖아요. 정권 3년 차인데 남 탓을 하고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거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관료들이 이전 정부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00% 동의하는 거 우리 이제 김병민 박사의 말씀하신 거 20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20대 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세상에 모든 게 다 잘못됐고 불만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시기 정확한 게 기성세대가 만들어오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로서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는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5,000년 전에 그 젊은 20대의 피해 온도와 지금 20대 피해 온도는 똑같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건 그러면 20대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심판하죠. 행정부는 지금 있는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미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적용될 법을 만들거든요. 정치가 미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불만을 가진 세대의 20대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에 어떻게 변화시키고 체제와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른 의원은 본인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도 또 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낳은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제 홍익표 의원도 그 진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따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따라 정책 바뀌고 정권 따라 교육 정책이 달라져서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교육제도가 바뀌고 정권 바뀌면 교과서 바뀌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서 저는 교육은 어느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100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육을 좀 제대로 잡기 위해서 오늘 뭐 사립유치원 관련된 기자회견을 또 국회에 빨리 이동하셔야 돼서 박용진 의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유총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관련 대응을 좀 하러 갑니다. 국회에서 또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윤창호법까지 그렇게 목 놓아 부러지셨는데 음주운전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조카로 더욱더 알려져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LG 트윈스의 윤대영 선수가 음주운전을 한 채로 현장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7차선 넓은 도로에서 이 검은색 승용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SUV 사랑이 멈춰섭니다. 강남의 편도 7차선 도로. 다른 차들이 다 출발하는데 저 검정색 SUV 차량만 계속 멈춰 있습니다. 뭐가 고장났나? 어디가 잘못됐나? 한참을 지난 뒤 순찰차가 도착을 해서 여보세요,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서 순찰차까지 들이박습니다. 알고 봤더니 만취한 채 핸들을 잡았던 LG 트윈스의 윤대영 선수가 저 안에서 졸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취재했습니다. LG 트윈스 윤대영 음주운전 적발. 어제 오전 7시 10분, 오전 이런 시간 코엑스 앞에 도로, 코엑스 앞에 가보셨지만 이거 굉장히 넓거든요. 윤대영이 술 취한 채 SUV 운전 중에 잠들었어요. 무려 몇 시간? 1시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저 차는 왜 안 가는가? 걱정되죠. 가운데 서 있으면. 고장난 건 아닌가? 가봤더니 윤대영이 자고 있었어요.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잠 깨는 과정에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0.106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한 상황.
LG 트윈스는 사과문을 발표했고 윤대용 임의 탈퇴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LG 트윈스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1차 전지훈련 어제 갔다가 어제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체로 술자리를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백주영 팀장님, 윤대용 선수 하면 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종범 선수의 조카로 알려졌기 때문에 바람의 아들. 네. 이렇게 음주로 날아가나요? 사실은 이종범 선수가 해태에서 좀 바람의 아들, 바람의 사나이라고 아주 굉장했죠. 아, 그럼요. 해태 팬들한테 아주 각인된 그런 선수였는데 그 외조카죠. 외조카인데 이 윤대용 선수가 지금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 시드니에 전지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아마 명단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사실 아침 7시경이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차선 도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좀 한적하고 도로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빨리 신고를 해줬더라면 되는데 그나마 사고가 나진 않았죠. 어쨌든 지나가는 순찰차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제 검문을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결국은 추돌 사고까지 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윤대용 선수 강주 진흥고 출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186에 97kg. 야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선수라고 해서 내야수라서 유망주거든요. 이런 선수인데 LG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전지훈련을 하고 이 간판 선수 4명이 카지노에 들어가서 이 도박을 했다는 부분이 SNS에 퍼져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LG 구단 쪽에서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40만 원가량의 도박을 크게 한 게 아니고 오락 정도였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KBO에서 이제 징계를 받았죠.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선수들의 그 교육이라든가 교양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관리 차원에서 이 선수가 구제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변함 변호사님. 그 술을 드시면 꼭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주사가 나쁜 분들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운전 안 할 때 얘기죠, 그건. 완전히 만취해서 잠든 거예요. 아마 오전 7시 10분에 0.106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아마 밤새 술을 먹고 깨는 와중에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술을 마신 직후에는 더 수치가 높았을 것이고 더 취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코올이 분해되는 상황인데도 아침인데도 0.106이 나왔을 정도니까 차 안에서 1시간을 잤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아마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말이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선수들이 기록만 좋고 성적만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잘못된 좀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윤창호법도 있고 또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아동들이라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즉시 임의 탈퇴라는 중징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KBO 연맹 차원의 뭐 징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윤창호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엄벌에 처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엄결한 그 경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적발되면 바로 구속수사하겠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제도인데 현직 검사가 지난 27일에 3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그냥 풀어줘서 자유의 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게는 적용 안 되는 제도입니까?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검사 봐주기 논란. 논란이 아니라 봐주기죠. 서울 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 음주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 들이받았는데 사고 처리 없이 귀가 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어요. 아주 악질입니다. 현행범 체포. 혈중 알코올농도 0.264. 면허 취소. 만취 중에 만취. 알고 보니 2015, 2017년 2차례 음주 단속. 경찰이 3번째 음주운전에도 불구속으로 송치를 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봐주기 아니냐는 거죠.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법이 아니라 사람들 입으로 관행상으로 삼진아웃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 불구속을 생각했지. 이 경찰이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관례상 삼진아웃이라고 했지 삼진아웃 제도는 없다. 그럼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요.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백희년 팀장님, 참 올바른 경찰, 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경찰, 권력과 돈에 좌지우지되지는 않는 경찰.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을 보면요, 지금 검사라서 봐준 거고, 취재기자가 물어봤어요. 삼진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말만 삼진아웃이지. 그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보다 이 경찰은 해당 검사와 지금 검찰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 김진 앵커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저게 지금 서초경찰서고요. 고검의 부장검사 저분이 2015년도, 2017년도에 이어서 3번의 이제 음주운전을 했는데, 더군다나 0.264면요, 일반적으로 양주 정도는 2병, 소주는 한 5병 이상을 마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집에까지 갔다가 결국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서초경찰서 교통사고 관련한 조사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영장 청구를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뭐 법정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변호봉 변호사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직 부장검사이고 또 도주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과연 제 식구 감싸기의 처분이 법원에서도 통할지 안 통할지 이건 지금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윤창호법에 관련한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정말 살인사건에 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직 부장검사께서 3번의 음주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현직을 유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 특히 음주운전 관련한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3번이면 아예 구속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보다 아래잖아요. 예, 영이 안 서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리운전을 시켜서 사고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이 차를 좀 잘못된 것 같다. 차를 좀 다시 빼달라라고 해서 본인이 다시 내려서 뭐 주차하다 사고를 났다 한다라면 조금 영장 청구에서는 좀 고려할 여지는 있겠죠. 음주운전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 그런 자료를 내지 못하고 술 마시고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전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거기도 아마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간 것 같다. 그리고 주장에 사고를 낸 것 같다. 그런 정황이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자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고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본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검찰에서 이미 삼진 아웃이라는 관행을 만들어 놓고 법무부 장관이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하면 구속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따르는 검사가 어겼다 한다라면은 이제 검찰에서도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 검찰도 내로남불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든 누구든. 두 번째 사건 함께 보시죠. 전선을 타고 불길이 번져서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관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선을 따고 불길이 따라서 번지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물을 견디다 못한 전선 곳곳이 녹아서 끊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사람들도 아우성치고 하마터면 큰 일이 날 수 있는데 지금 들리시는 호루라기 소리 들리시죠?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119에 재빨리 신고했고 지금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이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이 동네 불길에 거의 휩싸일 뻔했었던 큰일이 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어제 오전 7시 15분 불길이 전선을 타고 번지는 상황.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 2명이 119 신고 후에 호루라기 불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주차 차량까지 이동 조치했다라는 거예요.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진화가 돼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도 인터뷰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폭죽 소리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나와봤거든요. 불이 한참 붙어있는 상태에서 소방차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 전사에도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저희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불이 났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요. 지금 경이 됐어요. 자, 이게 오랜만에 또 이 올바른 정의로운 경찰 이야기 나왔어요. 최길식 경위입니까? 네, 최길식 경위, 손원태 경위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경사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사실 일요일 아침에 8시 정도면 거의 교대 시간이기 때문에 페트롤카를 타고 순찰을 도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교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의 안전 또 치안 질서 유지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교대 시간까지 근무를 열심히 한다는 측면인데 지금 강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이 최길식 경위하고 손은태 경위가 최길식 경위가 나이가 38세인데 굉장히 진급을 빨리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손은태 경위 좀 나이를 물어봤더니 34살이에요. 그러면 사실 순경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30대 경위 계급을 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네, 특진을 하거나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그 동료 얘기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근무를 성실히 하고 또 특히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교대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순찰을 하면서 주민의 안전 또 시민 치안 질서 유지 이런 것에 역점을 두는 바람에 결국 이 전선이 불이 타는 걸 발견해서 스피커로 이동시키고 유도하고 그다음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대피를 시키는 이런 측면인데 아마 주변에 주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칭송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결국은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훈훈한 그런 어떤 신뢰받는 경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화재가 전선에 왜 났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취재해봤는데 상가 지하의 배전반 쪽에서 불이 나서 그것이 이제 전선을 타고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현재까지 소방 당국이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그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사진 4장인데요. 북한의 뭐 인민복 같은데 이 어떤 옷인지 정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된 모습 한진일가 이명희 씨죠. 그리고 치킨의 사진. 그리고 웬 남성들이 중창입니까 춤을 추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들이 인종 혐오 논란 등 디자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이번엔 일본의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출시한 봄 신상 재킷이 북한의 인민복을 연상케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앞면에 사각형 주머니 4개가 달려있는 이 오버사이즈 스타일의 재킷으로 카키색, 검은색, 네이비 3가지로 이게 출시가 됐는데 지금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랑 가까이 보니까 딱 인민복이네요. 인민복. 이 중 카키색이 북한에서 즐겨 입는 인민복을 떠올리게 한다는 논란. 이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는 해명 나왔어요. 제품을 디자인할 때 절대로 인민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 한편 하노이에서는 각종 먹거리 등이 등장해서 북미 회담의 분위기를 한층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Hiện nay là 50% là thế hệ trẻ Việt Nam và 50% là người nước ngoài. 하노이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햄버거를 출시했는데 이 밖에도 김치의 신맛이 나는 맥주인 김정에일. 김 위원장이 로켓을 하도 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붙였던 애칭 로켓맨에서 착안한 록인맨이라는 칵테일 등도 현재 선보였다고 합니다. 손님 맞이 준비로 한껏 달아오른 하노이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박수영 기자. 지금 저 유니클로의 봄 신상 자켓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자이너가 이거 절대 인민복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지만 저희들이 방금 진짜 인민복과 나란히 좀 분할해서 봤는데
인민복이네요. 저 옷 입을 때는 절대 단추를 잠그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단추를 잠그면 또 완전히 인민복처럼 보이는데요. 이 인민복이라는 게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입는 옷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히 지도자들이 네, 지금 김정일이 입은 것도 나오고 있지만 인민복이에요. 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치가 굉장히 죄악시 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수수한 옷을 입도록 그렇게 많이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난 이렇게 수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옷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오쩌둥 아까 주석이 입은 모습 봤잖아요. 중국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입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렇게 인민복을 입게끔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인민복 입은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역시 굉장히 그 인민복을 항상 입고 연설을 하고 인민복 입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이제 인민복 안 입고 양복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김정은도 이제 뭔가 양복을 입고 나와서 북한이 뭔가 바뀌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지금 정작 다른 브랜드에서는 예. 김정은도 안 입으려고 하는 저 인민복을 네,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인데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민복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색깔도 카키색이고 디자인이 저렇다 보니까 공교롭게 인민복을 연상케 하는 건데 지금 이게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요. 네, 공신상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네. 저는 저 해당 브랜드 제품을 자주 입거든요. 그럼요. 구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싸기 때문에. 근데 저 인민복으로 추정되고 있는 옷을 심지어 싸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값으로 따지게 되면은 꽤 어느 정도 그 브랜드 내에서는 약간의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도대체 왜 저런 옷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실제로 저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필요한데 붉은 별이 달린 이 모자까지 있으면 완벽한 인민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계와 뭐 똑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게 되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보게 되면은 유니클로에서 만약 저 옷이 잘 안 팔려서 그러면 북한에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런 옷은 요즘 북한에서도 안 입는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과연 얼마나 매출이 올리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참 이게 인민복은 아니다. 하지만 인민복과 꼭 닮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핫플도 만나보시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지난 22일 CNN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총망라해서 CNN이 대서특필을 하면서 한국 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 없이 공개한 건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땅콩 분노 가족 속으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운전기사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의 갑질 폭행 사례를 비롯해서 조연아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조현민 물벼락 갑질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도 조연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대해서 CNN이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영상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앤더슨 쿠퍼 나와주세요. Tim, tonight we're adding the Nutty Airline executive. Now allow me to explain. A woman named Heather Cho, Korean Air's vice president for cabin service, and wait for it, daughter of the airline's chairman, was recently a passenger on a Korean Air flight scheduled to go from New York to South Korea. Now the plane pushed back from the gate and was just minutes from takeoff at JFK when Ms. Cho was affronted in a way that's really quite unimaginable. Truly appalling, if you ask me. Now brace yourselves. I hope you can handle this. She was served macadamia nuts in a bag instead of on a plate. I'm serious. I'm not making this up. Macadamia nuts in a bag, not on a plate. Now, I can keep repeating it for you, but it will not sound any less insane. Ms. Cho's reaction to this unforgivable breakdown in first-class service, well, like any... 앤더슨 쿠퍼 영어 잘해요. 저랑 동시간대 방송하는 경쟁자. 미국은 밤이죠. 한편 조연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부부싸움 중에 아동학대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귀를 막고 꼼짝없이 서 있고 솥대질을 하는 조연아 전 부사장의 이 영상 저희 돌직구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삼아 있습니다. 남편 박 씨는 거대 재벌로서 맞서는 게 두렵지만 아이들 아빠로서 용기 냈고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쯤 돼서 CNN에서 지금 수차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좀 전에 앤더슨 쿠퍼 그랬잖아요. 바보 같은 부사장의 황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한 말을 반복하면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에 넣어서 줬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회항했다. 대한항공의 이름, 대한,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몇 년 전까지
해외 출장 같은 걸 가면은 교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한국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신을 통해서 소개되는 고국의 뉴스라는 게 계속 북한하고의 문제가 이렇게 나가 있는 거거든요. 뭐 핵실험을 했네, 미사일을 쐈네, 뭐 천안함이 어떻게 된 이런 뉴스들이 외신을 타고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전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북한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고 해서 다행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저렇게 해서 그 대한항공 마치 우리나라의 국적기 회사인 것처럼 항공사의 그 잘못된 오너그룹의 오너 경영진들의 문제 때문에 외신이 저렇게 크게 대서특필을 할 정도면 부끄러워서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살런지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진 일부의 그 잘못된 오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가 수준, 우리 국민들의 이 평가 수준도 다 세계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뭐 아침에 굉장히 이런 생각만 듭니다. 창피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저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재판을 갔다가 제 앞 사건에서 양진호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을 좀 주의 깊게 진행해 봤었는데 변호인들과 양진호 피고인이 변명하는 게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 판사님께서 때린 사실이 있느냐 때리긴 했는데 장난쳤던 거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동물을 학대했느냐 일본으로 닭을 내리친 건 맞았지만 내가 그 닭을 닭백수에서 먹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아니다.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아 씨도 몇 년 전 땅콩 회항 때 국민한테 머리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법정에서 반성을 읽으면서 정말 뭐 새롭게 배웠다. 교도소 안에서 언니들이 비빔밥을 해준데 너무 맛있었다. 이게 인간의 정의구나. 정말 새롭게 변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나와서 가정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으면은 그냥 다른 작가가 써준 대로 읽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집에 와서는 또 잘못 걸려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불분을 토하고 과연 이게 언제쯤에 고쳐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CNN이 한진 일가의 자택을 하우스 오브 호러, 그러니까 공포의 자택이라고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어요. 세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분위기를 좀 전환해볼까요? 세계적인 아이돌 BTS가 이화여대에 떴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로 논란이 일며 수련안마저 감돌았던 이화여대. 그런데 진짜 BTS가 아니라 정장 차림으로 신입생 입학식에서 교수님 10여 명이 남성 교수 중창단으로 성악부터 컴퓨터공학, 식품영양학 등 교수님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공연을 한 겁니다. 올해에는 인기 영화와 드라마의 명대사를 패러디하며 남성 중창단 축하 공연의 호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화여대 교수 BTS. 영상 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학교는 없었다. 전적으로 이화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화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젠 즐겨주세요. Let's get it! Bitch, 나는 solo. 이화여대를 정상화하려는 교수님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네 번째 앞을 장례식장 용기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이어 이번엔 배달 치킨 그릇 회수 논란이 일파만파. 치킨 배달 용기를 일회용이 아니라 짜장면 배달 용기처럼 회수가 가능한 용기로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정부의 규제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예고에 음식점주들은 배달 대행 인건비 감당 못한다. 냄비 들고 다니며 장사해야 할 판이다라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 방향은 맞지만 뭐든 급하게 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씁쓸한 형국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진정성은 좀 이해가 됩니다. 재활용품,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줄이려고 하는데 치킨 박스까지 수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너무 안 된다 좀 규제가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죠.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규제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 경향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건 맞죠. 지금 일회용품이 뭐 하루 동안 2천만 개 정도가 배달 음식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솔직히 저희가 뭐
뭐 많이 시켜보셨겠지만 뭐 족발을 하나 시켜도 막 일회용품이 5개, 6개, 막 7개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만약에 못 쓰게 하면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중국 음식점들처럼 만약에 뭐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을 내놓게 하면 이 그릇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가지고 가서 또 씻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또 이런 인력까지 추가로 필요하면 또 그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규제부터 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자영업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회용품을 좀 줄여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좀 이게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만약에 그 좀 일회용품 자제하는 의미에서 그릇이 온다면 그릇을 좀 헹궈서 좀 내놓고 하는 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먹방도 안 되고 야동도 안 되고 장례식장 일회용품도 안 되고 이제는 치킨 배달도 안 된다. 그럼 되는 게 뭔지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비록 갖고 있지만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남성의 영상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지금 BBC 보도 화면에 나온 바로 작가 조시 베리 씨입니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얼굴을 빼고 신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 하지만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그 글을 쓰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말을 하면 글로 옮겨주는 대필가를 고용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코끝으로 키보드를 한 글자 한 글자씩 눌러서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서전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9년. 무려 9년. 조시 베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를 이용해서 직접 키보드를 누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코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쓸 때 조금 더 창의적인 글이 나온다. 나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자서전을 썼다. 코끝으로 9년간 자서전을 쓴 작가 조시 베리의 이 같은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또 반성을 하게 하는 대목이 참 많았습니다. 조시 베리 씨의 이 눈물겨운 노력이 더 이상 곳곳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코끝으로 자서전 9년 쓰는 일 없게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시 베리 씨의 정말로 용기 있는 도전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